1944년 12월 연합군이 독일로 진격하던 중 독일 최고사령부는 서부 전선에서의 공세를 준비하였다. 라인 감시라는 명칭의 이 작전은 연합군을 분열시키고 엔트워프 항구를 점령하며 서유럽의 전략적 균형을 뒤흔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공격 대상 지역으로는 산악과 숲이 우거진 아르덴 지역이 선택되었으며 이는 연합군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했던 구역으로 전투 경험이 적은 사단들이 방어를 맡고 있었다. 독일군은 200만 명 이상의 병력과 약 1000대의 전차를 비밀리에 집결시켰으며 항공 정찰을 피하기 위해 기상 조건을 적극 활용하였다. 1944년 16일 독일군은 기습 공격을 감행하였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격렬하고 큰 피해를 초래한 전투 중 하나로 이어졌다. 수주간의 전투는 서부 전선의 전황을 뒤흔들었으며 연합군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르덴 전투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고 그 결과를 결정지은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마지막 기회의 겨울. 1944년 12월 연합군이 서유럽을 진격하던 중 독일 최고사령부는 서부 전선의 전황을 반전시키려는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다. 프랑스의 함락과 영미 연합군의 벨기에 및 네덜란드를 통한 징역 이후 독일의 방어선은 지속적인 압박에 직면해 있었다. 아돌프 히틀러는 적의 병력을 분할하고 엔트워프 항구를 점령하여 연합군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작전을 명령했다. 이 공세는 라인 감시 왁트 암 레인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다. 이 작전의 성공은 기습, 속도, 그리고 연합군의 공중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상 조건의 조합에 달려 있었다. 작전 지역으로는 아르덴의 숲과 산악지대가 선정되었고 연합군은 이곳을 위험이 낮은 지역으로 간주하여 경험이 적은 부대를 배치해 두고 있었다. 론트슈테트와 모델을 포함한 독일 지휘관들은 물자 수송의 제약과 연료 부족 문제로 인해 작전의 성공 가능성에 회의를 표했지만 히틀러는 대담한 일격이 전쟁의 향방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계획을 고수했다. 한편 연합군은 해당 지역에서 독일의 공세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연합군 정보당국은 병력 이동의 이상 징후를 포착했지만 대부분의 분석은 겨울철과 복잡한 지형 조건에서 대규모 공세는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연합군의 주요 관심사는 방어선 강화, 향후 공격 계획 수립, 해방된 항구들을 통한 보급망 확보에 집중되어 있었다.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 독일군은 200만 명이 넘는 병력과 약 1000대의 전차 및 장갑차를 전선 후방에 집중시켰다. 이 병력 배치는 주로 야간과 항공 정찰이 어려운 기상 속에서 이루어졌다. 병력은 북쪽의 제6기 갑군, 중앙의 저기 갑군, 남쪽의 제7군 등 3개의 주요 군대로 편성되었으며 각 군은 명확한 징역 목표를 부여받았다. 전략은 미군 방어선을 신속히 돌파하고 아우르강과 암블레브강이 교차점을 점령한 후 무즈강까지 진격하는 것이었다. 이후 엔트워프에 도달해 북부의 영국 및 캐나다 군대를 고립시키고 연합군 전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 공세는 연합군이 재편성되거나 주요한 증원을 배치하기 전에 단기간에 완료되어야 했다. 기상 조건은 결정적인 요소였다. 안개, 낮은 구름, 잦은 강설은 연합군 항공기의 효율을 떨어뜨렸고 독일군에게는 제한된 기회의 창을 제공하였다. 공세는 또한 연합군 보급품, 특히 연료를 포획하여 기갑부대의 징역을 지속하는 데 의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아르덴 지역에 배치된 연합군 병사들은 자신들이 있는 구역의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방심하고 있었다. 많은 병사들은 전투가 뜸했던 이 지역의 마을과 전초기지에 머무르며 크리스마스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다. 병력 순환을 통해 이 지역에는 최근 작전에서 회복 중인 경험이 적은 사단들이 배치되었다. 공격 전날 밤 이 지역의 대부분 연합군 부대에는 눈에 띄는 이상 징후가 없었다. 지형의 그림자와 감시 제한 속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독일군의 움직임은 직접적인 관찰을 벗어나 있었다. 독일 지휘관들에게 최종 명령이 전달되었고 연합군의 저항 능력을 시험하고 서부 전선의 향방을 바꿔놓을 공세의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다. 공격의 시작.
1944년 12월 16일 오전 5시 30분 아르덴 숲의 고요함을 깨는 독일 포병의 첫 포성이 울렸다. 1시간 이상 동안 약 80km에 걸친 전선의 미군 진지가 독일군의 1612 포병 화력으로 집중 타격을 받았다. 도로 통신 중심지, 지휘소, 물자 보급 구역이 공격을 받아 전화선이 끊기고 주요 기반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 포격은 지상 공세에 앞서 방어선을 혼란시키려는 전략의 일부였다. 폭발이 이어지는 동안 독일 정찰대는 미군 방어선 가까이 접근해 포격이 멈추자마자 진격할 준비를 마쳤다. 짙은 안개와 낮은 구름이 전장을 덮고 있어 공중 정찰을 방해했고, 이는 독일군의 초기 기동을 유리하게 만들었다. 포격이 끝난 직후 독일 사단들이 진격을 개시했다. 전선 전역에서 보병 부대들이 전차의 지원을 받아 파괴된 미군 진지를 돌파하고 전초기지를 공격했다. 로스하이머그라벤 같은 구역에서는 미군의 저항이 빠르게 무너졌고 독일군은 내륙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었다. 더 남쪽의 슈네 아이펠 숲에서는 미군 제106 보병사단의 중대들이 저항을 시도했으나 격렬한 전투 끝에 포위당하고 말았다. 기습 효과는 거의 완벽했다. 아르덴에 배치된 대부분의 미군 부대는 새로 투입된 병력이나 이전 작전에서 회복 중인 병력이었다. 이들은 아르덴이 즉각적인 위협이 없다는 연합군의 판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배치된 것이었고, 이 오파는 전투 경험이 부족한 사단들이 독일 공세의 주된 타격을 감당하게 만들었다. 독일군의 압박은 서쪽으로 이어지는 주요 관문에서 특히 강력했다. 계획에 따르면 기갑 부대들이 초기 방어선을 신속히 돌파하고 아우르 강 위에 다리를 확보한 뒤 주요 교차점을 통해 무즈 강 방면으로 진격해야 했다. 제6기갑군은 제프 디트리히의 지휘 아래 북부 공세를 주도했고, 저기갑군과 제7군은 각각 중앙과 남부의 진격을 지원했다. 공격 초기 몇 시간 동안 미군의 통신은 크게 와해되었다. 포격으로 인해 지하통신선과 전봇대가 파괴되어 전방과 사령부 간의 메시지 전달이 어려워졌다. 많은 지역 지휘관들은 정보 전달을 위해 보병이나 차량을 이용해야 했고, 이로 인해 대응에 치명적인 지연이 발생했다. 독일 보병이 첫 방어선을 확보하면서 기갑 부대의 진격이 시작되었고, 그 중에서도 적 후방 깊숙이 침투하도록 지정된 정예 부대인 캄프그룹의 파이퍼가 빠르게 전진했다. 그러나 이들의 초반 진격은 좁은 도로와 숲길에 의존해야 했고, 이는 예상보다 속도를 늦추었다. 차량 정체, 진흙투성이의 지형, 진격 중 연료 확보 필요성은 작전 초반부터 물자 공급에 장애로 작용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미군의 저항이 독일군의 일정을 지연시켰다. 클레르보에서는 소수의 미군 전차 및 병력이 하루 이상 방어를 지속해 바스통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를 차단했다. 이로 인해 독일군은 우회로를 찾아야 했고 자원과 시간이 소모되었다. 윌츠에서도 고립된 방어군이 적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동안 위치를 지켜냈다. 한편 연합군 후방에서는 독일군 특수부대가 노획한 복장과 차량을 사용해 교란 작전을 수행했다. 오토 스코르체니가 지휘한 이 부대는 그라이프 작전 해 교통 표지 조작, 허위 정보 유포, 연합군 내부 혼란 조성을 목표로 활동했다. 실질적인 피해는 제한적이었지만 연합군 내에서는 신뢰 위기가 확산되었고, 후방에서는 장교와 병사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었다. 첫날 해가 질 무렵 독일군은 일부 전선에서 30km 이상 전진하고 수천 명의 포로를 확보했으며 연합군 지휘 체계에 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주요 작전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무즈강이 주요 교차점은 여전히 연합군이 통제하고 있었고, 생비트와 클레르보의 저항은 기갑부대의 직통 경로 확보를 어렵게 만들었다. 험준한 지형, 좁은 도로, 악천후는 독일군의 계획된 진격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차량 정체로 인해 주요 도로에 병력이 몰려 고립된 공격에 취약해졌고, 연료와 탄약의 지속적 보급이 어려워졌다. 빠르고 결정적인 진격이라는 독일군의 기대는 기습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선택된 지형에서부터 물자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연합군은 재편성에 착수했다. 인근 지역에서 병력이 차출되어 증원되었고, 상급 지휘부는 공세의 규모를 평가하려 애썼다. 첫 번째 대응 명령은 바스통과 생비트 방어를 최우선으로 하였으며, 이는 두 지역의 전략적 가치가 교차로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공세의 전체 규모에 대한 정보 부족은 초기 판단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주요 저항 거점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전투가 계속되자 독일 포병은 밤에도 간헐적인 폭격을 이어가며 병력 집결지, 보급 창고, 통신선을 타격했다. 연합군 병사들에게는 심리적 압박이 가중되었고 초기 명령에 혼선과 결합되어 혼란을 초래했다. 공세 첫날이 끝날 무렵 독일군은 전술적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조직화된 저항의 징후와 작전 지연의 첫 신뢰도 직면하고 있었다. 독일 지휘부는 공격의 추진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원을 어떻게 재분배할지를 결정해야 했으며 연합군은 독일의 진격을 저지하고 방어선을 재구축하려 하고 있었다. 파이퍼 전투단의 징역. 1944년 12월 17일 아침 제6기갑군의 돌파를 선도하도록 선정된 정예부대인 캄프그룹의 파이퍼는 징역을 개시했다. 요아힘 파이퍼의 지휘 아래 이 부대는 연합군 방어선을 신속히 돌파하고 암블레브 강과 무즈 강 위의 다리를 점령하며 독일 기갑 사단의 서쪽 이동을 위한 보급로를 확보해야 했다. 초기 몇 시간 동안 이 부대는 란체라트를 출발해 빌링겐 방향으로 진격했으며 기습적인 속도에 놀란 미군 부대의 산발적인 저항에 직면했다. 전초기지를 제압한 후 캄프그룹페는 빌링겐의 연료 저장고를 점령했고 이는 제한된 독일군 연료 상황에서 꼭 필요한 물자적 승리였다. 확보한 연료는 전차 재보급에 활용되어 진격을 계속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부대는 눈으로 덮인 좁은 도로를 따라 전진했으며 지형과 차량 정체로 인한 지연을 겪었다. 혼잡으로 인해 예상보다 속도가 느려졌고 일부 병력은 우회로로 이동해야 했다. 이러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파이퍼는 압박을 지속하라고 명령했고 이는 연합군이 주요 교차로를 보강하기 전에 도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2월 17일 캄프그룹페는 말메디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공세 중 가장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가 발생했다. 부대가 포로로 잡은 미군 병사 일부가 인근 들판에서 처형당한 것이다. 이 사건은 독일군 공세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키고 연합군 병력의 사기를 크게 흔들었다. 학살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독일군의 행위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며 인근 방어선이 강화되었다. 말메디를 지나 부대는 암블레브 강 위의 다리를 확보하기 위해 스타벨로 방향으로 진격했으나 그곳에서의 저항으로 작전이 지연되었다. 미군 병력은 일부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주요 도로를 봉쇄했으며 파이퍼는 접근로 확보를 위해 병력을 분산시켜야 했다. 독일군은 마을에 진입했지만 결정적인 다리 확보에는 실패했고 방역으로 인해 통제권이 위태로웠다. 연료 보급의 지속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캄프그룹의 전차의 작전 능력은 점점 약화되었다. 노획 보급에 의존하던 부대는 전진을 통해서만 자급이 가능했기에 연료 부족은 이동을 제한했고 여러 차량이 노선상에 방치되었다. 이로 인해 전투력은 점차 저하되었다. 스타벨로에서 거점을 다지려는 시도 중 연합군의 방역은 더욱 격렬해졌다. 비엘살름과 습에서 출동한 미군 부대는 측면을 압박하며 철수로를 차단하고 독일군의 퇴로 가능성을 줄이려 했다. 독일 측의 다른 부대에서 증원하려는 시도는 전황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2월 19일 캄프그룹페는 일부 병력이 암블레브 강을 건너 교두보를 확보했으나 서쪽으로의 진격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스타벨로 전투에서의 시간 손실과 연합군의 저항 강화는 초기 돌파의 추진력을 약화시켰다. 이후 리엔강과 암블레브 강 상류의 다리가 파괴되면서 전략 목표를 향한 진격을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12월 20일 파이퍼는 라 글레즈로의 후퇴를 명령했고 이곳에서 방어선을 구축하며 지휘부의 지시나 지원군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나 전술적, 보급적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고 연합군은 포위망을 점점 좁혀가며 포병과 전차로 지속적인 공격을 가했다. 12월 23일 가능한 선택지를 검토한 후 파이퍼는 라 글레즈 철수를 명령했다. 철수는 도보로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차량, 중화기, 장비는 남겨졌다. 부대는 여러 소규모 집단으로 흩어져 적과의 접촉을 피하며 숲을 통해 독일 전선으로 돌아가려 했다. 캄프그룹의 파이퍼의 징역 실패는 제6기갑군의 작전 계획에 큰 타격을 입혔다. 무즈강 방향으로 직통로를 확보하지 못한 것과 병력 및 물자의 손실은
독일의 공세가 전략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었다. 바스통의 저항. 1944년 12월 19일 독일군은 벨기에의 작은 도시 바스통을 완전히 포위하는 데 성공했다. 이 도시는 7개의 주요 도로가 교차하는 교통 요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독일군의 서진을 위해 반드시 점령해야 할 전략적 거점이었다. 바스통을 확보함으로써 독일군은 보급로를 안정시키고 기갑사단의 서쪽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지휘부는 여러 부대를 동원해 도시를 신속히 포위하고 함락시키려 하였다. 도시 내부에서는 미군 제110 수사단이 포병, 공병 및 기타 부대의 지원을 받아 급히 방어 태세를 구축했다. 앤서니 맥콜리프 장군의 지휘 아래 이 부대는 본래 남부 전선의 증원 병력으로 배치되었지만 독일군의 공세가 확대되면서 바스통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도착 직후 병력은 숲, 언덕, 주변 마을 등을 포함한 방어 둘레를 형성했다. 첫 순간부터 도시는 지속적인 포격과 소규모 전투에 시달렸다. 독일군은 노빌 및 바르딘과 같은 도로 접근 지점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돌파하려 했으나 미군은 요새화된 진지와 간접 사격의 지원으로 초기 공격을 저지했다. 강설과 혹한으로 인해 공격과 방어 양측 모두가 작전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면 돌파 방식의 공격은 초기 며칠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군 병력의 완강한 저항과 지형적 요인은 독일군이 장기적인 봉쇄 전략으로 전환하게 만들었다. 독일 포병은 도시를 더욱 집중적으로 포격하며 주요 인프라와 창고, 야전 병원 및 지휘소를 파괴했다. 날이 갈수록 도시 내부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의약품, 식량, 탄약 부족은 심각한 위기로 떠올랐다. 부상병은 난방도 안 되는 임시 치료소에 쌓여갔고 민간인은 무너진 건물의 지하실에 피신해 병사들과 함께 봉쇄의 고통을 겪었다. 12월 22일 독일 장교 한 명이 백기를 들고 미군 방어선에 나타나 공식 항복 요구서를 전달했다. 그 안에는 항복하지 않으면 주둔지가 파괴될 것이라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한 맥콜리프 장군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다. 너츠. 그의 참모진은 이를 단호한 거절로 통역했다. 이 답변은 독일 측에 전달되었고 장교는 어떤 양보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갔다. 이 사건은 바스통 내부 병력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지만 물자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다. 독일군은 특정 방어 지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공격을 가했다. 포병, 전차, 보병 돌격을 동원해 북부 및 북동부 도로를 돌파하려 했으나 미군은 방어 포병 지원과 제한적인 방역으로 전략적 지점을 다시 탈환하며 방어선을 유지했다. 기상 악화로 인해 독일군과 연합군 모두 항공 지원을 받지 못해 며칠간 전황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짙은 안개와 낮은 구름으로 인해 연합군 항공은 보급 투하나 공습을 수행할 수 없었다. 12월 23일 날씨가 호전되면서 처음으로 보급 물자가 항공기로 투하되기 시작했다. 수송기가 방어선 내 지정 지역의 낙하산으로 탄약, 식량, 의약품을 투하했다. 이 보급은 주둔군의 절박한 필요를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누적된 사상자와 지속적인 독일군의 압박은 방어 역량을 계속 소모시켰다. 독일군은 바스통 주변의 진지를 강화하며 도시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연합군 증원의 가능성을 차단하려 했다. 한편 연합군 지휘부에서는 바스통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다. 미군 제3군 사령관 조지 패튼 장군은 포위된 도시에 대한 구원작전을 계획 중이었다. 그는 징역 축선을 북쪽으로 전환해 보급 및 증원이 가능한 통로를 열려했다. 바스통을 잃을 경우 전선의 주요 통신망에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 포위 해제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포격, 사상자 증가, 보급난에도 불구하고 제110 수사단과 그에 합류한 부대들은 봉쇄 기간 동안 바스통을 지켜냈다. 초기 항복 거부는 저항의 상징이 되었고 병사들은 약속된 증원을 기다리며 독일군의 공격에 맞섰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질 무렵 바스통의 상황은 여전히 극한이었다. 배급 부족, 혹한, 치료받지 못한 부상은 병사와 민간인 모두에게 고통을 안겼다. 방어선은 유지되고 있었으나 북부와 북동부에서의 독일군 압박은 증원 도착 전 마지막 돌파 시도를 예고하는 듯했다. 12월 26일 포위된 지 일주일 만에
제3군의 선두부대가 바스통을 향한 통로를 열었다. 도심 내부 병력과 패튼의 부대가 연결되었고 추가 보급과 부상자 후송이 가능해졌다. 전투는 도심 외곽에서 계속되었으나 포위망이 깨진 것은 수비군에게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독일 측 계획에 있어 치명적인 장애가 되었다. 독일군의 정체. 초기 며칠간의 징역 이후 독일군은 공세 능력을 제한하는 장애물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1914년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아르덴에서의 독일군 공세는 명백한 둔화 조짐을 보였다. 연료 부족, 열악한 지형 조건, 그리고 연합군의 저항 강화는 작전 지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북부 전선에서는 캄프그룹의 파이퍼가 라클레즈에서 고립되어 기동 능력을 상실한 채 남아있었다. 미군 부대에 포위된 파이퍼의 부대는 중장비를 움직일 연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외부에서의 포위망 돌파 시도도 실패했다. 결국 파이퍼는 중장비를 포기하고 도보로 철수할 것을 명령했으며 전차와 장갑차는 무력화된 채로 방치되었다. 전선 중앙에서는 독일 기갑사단이 생비트와 우팔리즈 일대에서 점점 강해지는 미군의 저항에 직면했다. 미군이 주요 교량을 파괴했고 좁고 손상된 도로에서 차량 부대를 이동시키는 데 따른 물류적 어려움은 독일군의 징역 속도를 늦췄다. 계곡과 교차로에서의 차량 정체는 독일 각 부대 간의 협조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연료 보급 문제는 여전히 치명적인 약점으로 남았다. 공세는 처음부터 연합군의 보급고를 점령해 기계화 부대의 연료를 확보하는 전략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확보된 보급은 작전의 필요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독일 후방에서 연료를 운송하는 시도는 연합군 공습과 보급로의 붕괴로 인해 방해받았다. 한편 연합군은 방어 진지를 재정비하고 위협받는 지역에 증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기상호전으로 항공작전이 재개되었고 연합군 항공기는 독일군 차량 열차를 공격하고 물자 수송을 차단하며 병력 이동을 방해했다. 이러한 공중 공격은 지상 저항과 결합되어 독일군의 무즈강 방향 진영 능력을 제한했다. 남부 전선에서는 독일 제7군이 예상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군은 독일군의 확장을 초기 목표 지점에서 저지하는 데 성공했고 연합군의 압박으로 인해 남부 병력은 공세 전체에 기여하지 못한 채 측면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전선의 약점을 노출시켰다. 독일 지휘부는 정체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자원을 재배치하려 했지만 부대 간 분산, 현장 내 결속력 상실, 연료 부족 등으로 인해 가용 선택지는 제한적이었다. 기갑사단을 재집결시키려는 시도는 물류 현실과 연합군의 국지 방역에 의해 좌절되었다. 공세의 지연은 독일군의 초기 전략 목표 달성 능력을 악화시켰다. 무즈강이 교차로를 점령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를수록 영국군과 미군 사이의 분리를 강제할 기회는 점차 사라졌다. 엔트워프까지의 빠른 징역이라는 기대는 희미해졌고 독일 지휘부는 현재 점령 지점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더 방어 가능한 방어선으로 철수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연합군 항공 개입을 방해했던 날씨는 점차 호전되어 정찰과 공습 작전에 유리하게 변했다. 전투기, 폭격기, 전술지원 항공기의 출현은 독일군의 진격로의 손실을 늘렸고 보급 수송은 더욱 어려워졌다. 주요 도로에서의 차량 정체는 차량들을 이동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고 이들은 공중 공격에 취약한 채 방치되었다. 공습으로 인해 트럭 전차 포병 장비가 파괴되었고 이로 인해 도로 위에 새로운 장애물이 형성되었다. 독일군 행렬은 우회하거나 느린 속도로 이동해야 했고 이는 기습 공격이나 장거리 포격에 더욱 노출되도록 만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연합군의 물량과 항공 우세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 미군은 전략적 마을을 탈환하고 독일군이 사용하던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국지 방역을 감행했다. 연합군의 부대 간 협조는 주요 방어 지점 강화를 가능하게 했고 전선의 특정 구역에서 독일 부대를 고립시키는 데 기여했다. 12월 24일 독일 최고사령부는 공세가 초기에 추진력을 상실했음을 인정했다. 무즈강 도달과 초기 계획에 명시된 전략적 목표 달성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으며 판단은 확보된 지점 방어와 질서 있는 철수를 중점으로 바뀌었다. 이와 동시에 최전선의 병사들은 극한의 조건을 견뎌야 했다. 식량 부족, 연료 결핍,
지속적인 소모전은 전투 능력을 약화시켰고 기계와 부대는 점점 더 많은 차량이 고립되자 도보 이동을 강요받으며 기동성이 저하되었다. 진전이 없다는 인식과 지속되는 고난 속에서 독일군의 사기는 점차 붕괴되기 시작했다. 패튼의 대응. 미국 제3군 사령관 조지 S. 패튼 장군은 바스통의 상황에 대한 최초 보고를 접한 직후 구원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지휘본부에서 그는 바스통이 연합군의 통제 아래 유지되어야만 독일군이 아르덴 중부에서 공세를 강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다. 1914년 12월 22일 바스통이 여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패튼은 연합군 최고사령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에게 자신의 군을 북쪽으로 선회시키는 계획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다른 지역에서의 공세를 중단하고 3개의 기갑사단을 바스통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 작전은 보급선을 재편성하고 새로운 보급 경로를 개설하며 극도로 촉박한 시간 안에 병력 이동을 조율해야 했다. 12월 23일 바스통으로의 징용 명령이 공식적으로 내려졌다. 선별된 사단들, 그중에는 제4기갑사단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악천후 속에서 이동을 시작했다. 차량 행렬은 얼어붙은 도로와 폭격으로 손상된 보조로를 따라 전진했고 보병, 보급물자를 함께 이동시키는 필요로 인해 진격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후 며칠간 제3군은 마르텔란주, 쇼몽 등 중간 지역에서 독일군의 저항에 직면했다. 독일군은 매복과 방어 진지를 활용해 바스통으로 향하는 길을 막으려 했으나 미군 기갑 부대는 격렬한 전투 끝에 이를 돌파해 주력 부대의 징역을 유지할 수 있었다. 12월 24일 제4기갑사단의 선두부대가 바스통 외곽에 접근했다. 도심을 둘러싼 독일군 방어선은 포위망의 돌파를 막기 위해 보강되어 있었으며 연합군의 압박은 뉴프샤토 방향의 도로에 집중되었다. 이 도로는 도심과의 연결이 가장 현실적인 통로로 간주되었다. 12월 25일 바스통 인근 전투는 가장 치열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군은 남쪽 전선에서 독일 진지를 향한 조직적인 공격을 감행해 보급 및 증원 병력의 통로를 확보하려 했다. 연합군 포병은 공격을 지원하며 적 포대를 제압하고 고지대에 위치한 저항 거점을 무력화시켰다. 12월 26일 격렬한 전투 끝에 제3군의 선두부대는 바스통 내부의 제101 공수사단과 접촉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보급품 유입, 부상자 후송, 제한적 병력 교대를 위한 통로가 열렸다. 도시는 여전히 폭격과 간헐적 공습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독일군의 작전상 포위망은 붕괴되었다. 제3군의 도착은 바스통 수비대에게 상당한 구원이 되었으며 동시에 지역 내 전투가 완전히 종료되지는 않았다. 독일군은 도로 통제권을 다시 확보하고 도심을 재차 고립시키려는 시도를 이어갔다. 며칠간 주변 지역에서는 전투가 계속되었고 연합군은 이 통로를 확대하고 방어선을 보강했다. 패튼의 기동은 그 속도와 작전적 효율성으로 높이 평가되었다. 열악한 기상 조건 속에서 전체 군을 재배치한 것은 복잡한 물류 작전이었으며 기갑사단과 보병, 포병 부대 간의 긴밀한 협조 덕분에 지형적 전술적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 바스통 포위망 돌파는 독일군 공세에 직접적인 전략적 타격을 입혔다. 도시를 확보함으로써 연합군은 서부 전선 통신망의 핵심 지점을 유지할 수 있었고 독일군은 무즈강까지의 효과적인 돌파구 확보에 실패하면서 공세의 전개 범위가 제한되었다. 통로 확보 이후 연합군 지휘부는 전면적인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독일군 측면에 대한 압박이 점차 증가했고 연합군 사단은 상실한 지역을 되찾고 방어선의 공백을 메우는 데 집중했다. 패튼의 기동은 단지 바스통 구출에 그치지 않고 연합군이 방어 태세에서 공세 태세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제3군의 바스통 개입은 아르덴 전역 작전에서 중요한 작전적 기준점이 되었으며 그 기민한 대응 능력과 물류 조율은 연합군 주도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바스통 수비대의 저항과 패튼의 증원군 도착은 독일군 공세의 추진력을 약화시키고 연합군의 결정적인 방어 거점을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연합군의 반격. 바스통 포위망이 돌파된 이후 연합군 지휘부는 가용 병력을 재조직하여 전면적인 방역 작전을 시작했다. 1944년 12월 27일부터 1945년 1월 초까지
미군과 영국군 사단들은 아르덴 전역에서 독일군 공세로 상실한 영토를 점진적으로 탈환하기 시작했다. 방역의 첫 번째 목표는 제3군이 바스통을 향해 개척한 통로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패튼 장군 휘하 부대는 도시 북쪽과 북동쪽으로 진격하며 독일군이 이전에 사용하던 마을과 도로, 교차점을 확보했다. 도심 외곽에서는 여전히 전투가 이어졌지만 연합군은 병력과 장비의 우위를 활용해 진지를 공고히 하고 통제 범위를 넓혀갔다. 동시에 북부 전선에서는 버나드 몽고메리 원수의 지휘해 디낭과 나무르 지역에서 공세가 개시되었다. 영국군과 미군 부대는 남쪽으로 진격하며 우팔리즈 방향에서 독일군 전선을 압박했다. 이 작전의 목표는 독일군이 만든 돌출부를 차단하고 그 안에 갇힌 독일군 부대를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기상 조건은 여전히 작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기온은 낮았고 간헐적인 강설과 진흙탕 지형은 차량 이동과 병력 보급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기상이 다소 호전되면서 연합군 항공작전이 재개되었다. 폭격기와 전투기가 독일군 차량 집결지, 탄약고, 철수 중인 방어 진지를 파괴하며 전선을 약화시켰다. 연합군 징역부대는 전략 요충지에서 독일군 저항 거점과 마주쳤다. 우팔리즈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으며 이 지역은 동부 독일군 보급로의 핵심 연결 지점이었다. 독일군은 급조된 방어선으로 버티려 했지만 수일간의 전투 끝에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북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진격한 연합군 부대는 우팔리즈에서 합류했고 이는 독일군 돌출부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 지역의 점령은 주요 철수로를 차단했고 서쪽에 고립된 독일군은 연합군의 지속적인 포격을 받으며 부득이하게 보조 경로를 통해 철수해야 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연합군은 생비트, 노빌, 푸아와 같은 마을들을 점진적으로 탈환했다. 독일군은 퇴각하면서 급하게 조직한 방어선을 배치했지만 지형과 부대 역량에 따라 저항 강도는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병, 기갑, 공중 공격의 연합 압박에 독일군은 지속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연합군의 방역은 또한 독일군 공세로 인해 파괴되거나 손상된 교량, 도로, 보급기지 확보를 포함했다. 공병부대는 주요 기반시설 복구에 착수해 보급선을 복구하고 전진 진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 과정에서 연합군은 수천 명의 독일군 포로를 확보했으며 이 중 다수는 지휘체계에서 분리된 병력이었다. 독일군은 철수 중 전차, 수송 차량, 포병 장비를 파괴당하거나 유기했고 이는 큰 물적 손실로 이어졌다. 독일 지휘부는 더 동쪽으로 방어선을 안정화하려 했으나 누적된 손실, 부족한 증원, 병력과 장비에서의 열세로 인해 현실적인 전술 선택지는 제한적이었다. 아우르강 방어선으로 철수한 독일 사단들은 병력이 줄어들고 장비가 불완전한 상태였다. 1945년 1월 초 아르덴에서의 독일군 공세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연합군은 독일군이 공세 초기에 점령했던 대부분의 지역을 회복했으며 전략적 주도권은 다시 연합군의 손에 돌아왔다. 이들은 서부 전선에서의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아르덴에서의 연합군 방역은 병사들의 사기를 높였고 미영군 간의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바스통에서의 저항, 제3군의 구원작전, 그리고 전면 방역은 대규모 기습 공격에 대한 연합군의 대응 역량을 보여주었다. 캠페인 종료 시점에서 연합군은 독일군의 돌출부를 해소하고 통신망을 회복했으며 많은 장비와 포로를 확보했다. 결정타를 노렸던 독일군 공세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서부 전선에서 독일군을 약화시키고 향후 방어 작전에 필요한 자원조차 소진하게 만들었다. 공세의 종결. 1945년 1월 중순 아르덴에서의 독일군 공세는 완전히 소진된 상태에 이르렀다. 수주간의 격렬한 전투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은 초기 전략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연합군을 분열시키고 엔트워프를 점령하며 서부 전선의 균형을 바꾸려 했던 이 작전은 결과적으로 연합군의 병력과 자원 우세 앞에서 점차 영토를 상실하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독일군 부대는 동쪽으로 철수하기 시작했고 아우르강 너머 독일 국경 너머의 방어 지점으로 후퇴했다. 철수는 연합군의 다방향 공세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연합군의 항공 우세는 철수 중인 독일군 행렬을 식별하고 공격하는 데 기여했다. 이로 인해 차량 보급고, 병력 집결지가 파괴되었다. 생비트와 클레르보 같은 지역에서는 독일군이 주요 부대의 후퇴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 방어선을 구축하려 했으나 자원 부족, 누적된 사상자, 물류 붕괴로 인해 방어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대부분의 임시 방어 지점은 짧은 전투 후 연합군에게 돌파되었다. 험난한 지형과 좁은 도로는 독일군 철수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주요 도로에서는 차량 정체가 발생했고 공습으로 인해 다수의 차량이 버려지거나 파괴되었다. 연료 부족은 일부 중장비의 유기까지 초래했으며 이는 이후 연합군에 의해 회수되거나 파괴되었다. 연합군의 회복 작전에는 지뢰 제거, 파괴된 인프라 복구, 보급로 재개통 등이 포함되었다. 해방된 지역은 전투의 흔적이 뚜렷했고 건물은 파괴되었으며 도로는 통행 불가능한 상태였고 주민들은 분산된 상태였다. 이 공세에서의 양측 사상자는 상당했다. 독일군은 전사자, 부상자, 실종자를 포함해 8만 명 이상을 상실했으며 연합군은 약 7만 5천 명의 피해를 입었다. 극한의 겨울 조건 속에서 벌어진 치열한 전투는 막대한 희생을 초래했다. 공세 실패는 독일군의 병력과 물자 자원을 크게 약화시켰고 전차, 차량, 탄약의 손실은 이후 방어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독일로 철수한 사단들은 재편성과 증원을 필요로 했지만 산업 역량의 한계와 다른 전선의 압박으로 인해 독일 최고사령부는 이를 신속히 충족시키지 못했다. 연합군에게 아르덴에서의 승리는 서부 전선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회복한 것을 의미했다. 초기 공격을 견디고 방어를 재편성하며 성공적인 반격을 수행한 역량은 병사들의 사기와 연합 지휘 체계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켰다. 독일군의 패배는 서부에서의 마지막 대규모 공세의 종말을 의미했으며 라인강을 넘어 독일 영토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가능하게 했다. 아르덴 공세는 독일 지휘 구조에도 여파를 남겼다. 작전 실패 후 히틀러와 장군들 사이의 갈등은 심화되었으며 전략적 판단과 자원 배분에 대한 내부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작전은 독일군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고 이후 연합군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했다. 1945년 1월 말 전선은 다시 1944년 12월 16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독일군 공세는 군사적 정치적 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전선의 주도권은 연합군에게 돌아갔다. 아르덴 공세의 종결은 서유럽 전쟁의 마지막 국면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연합군은 해당 지역을 확보한 후 라인강을 넘고 제3제국의 중심부를 향한 새로운 작전을 계획했다. 아르덴에서의 독일군 패배는 서부에서의 지상공세로 전황을 뒤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전투 최종평가. 아르덴 공세는 독일 지휘부가 설정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작전은 엔트워프를 점령하지 못했고 연합군을 분열시키지도 못했으며 서부 전선의 균형에도 변화를 주지 못했다. 이 전투는 서부 전선에서 독일의 마지막 대규모 공세였으며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독일군이 직면한 물류 및 자원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군사적 측면에서 이 전투는 연합군이 기습 공격 이후에도 신속히 재편성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였다. 바스통 방어, 제3군의 개입, 그리고 이어진 방역은 상실한 영토를 회복하고 연합군의 방어선을 재정비하는 데 기여했다. 추정에 따르면 독일군의 사상자는 8만 명을 넘었으며 연합군은 약 7만 5천 명의 사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희생은 영하의 기온과 험난한 산악 및 삼림 지형 속에서 이루어진 혹독한 겨울 전투 속에서 발생했다. 물적 피해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여러 지역에 걸쳐 기본 인프라가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다리, 건물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었고 민간인은 주택을 잃고 피난을 가야 했으며 필수 자원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겪었다. 이 공세는 연합군의 라인강 징역 계획을 지연시켰지만 공격 작전의 지속을 막지는 못했다. 독일의 산업력은 전차, 차량, 군수 장비의 손실을 만회할 수 없었고 독일 기갑사단은 심각하게 약화되어 이후의 연합군 공세에 저항할 능력을 상실했다. 철수 과정에서 독일군은 막대한 양의 장비를 포기했다.
500대 이상의 장갑 차량과 대포, 트럭이 파괴되거나 철수 중 방치되었으며 다수는 연합군의 손에 들어가기 전 독일군 스스로 무력화시켰다. 연합군 항공은 이동 중인 독일군 열차를 지속적으로 공격해 차량과 보급품 손실을 더욱 가중시켰다. 독일군의 후퇴는 라인강 방어선으로의 재편성을 요구했으며 일부 부대는 전투 이후 병력의 절반 이하만을 유지한 채 복귀했다. 이 공세는 물자 예비를 고갈시켰고 독일군의 타 전선 증원 능력을 저하시켰다. 원래 서부 전선 방어에 할당되었던 일부 자원은 소련군의 신공세에 대비하기 위해 동부 전선으로 이전되어야 했다. 민간 측면에서는 피해 지역의 회복에 수개월이 소요되었다. 도로와 다리의 복구는 기본 통신망 재개를 위한 최우선 과제였고 다수의 마을에서는 학교, 병원, 주거시설의 긴급 보수가 필요했다. 식량과 연료의 부족은 공세 종료 후 수주간 계속되며 민간인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공세 중 발생한 일부 사건, 특히 말메디에서의 전쟁 포로 학살은 전후 조사와 군사 재판의 대상이 되었다. 관련 장교 및 병사들은 군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이는 전쟁 중 발생한 기타 전쟁 범죄와 함께 처리되었다. 이 지역의 여러 장소는 전투와 관련된 묘지, 기념비, 박물관을 보존하고 있다. 전투가 벌어진 지역은 군사 역사에 관심 있는 방문객을 꾸준히 유치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은 1944년 12월부터 1945년 1월까지의 사건을 기억하는 기념비와 표지판을 설치했다. 최초의 기념물은 전쟁 종료 후 몇 년 이내에 재향군인 단체와 지역 당국의 주도로 세워졌다. 아르덴 공세는 독일군의 서부 전선 공격 능력의 종말을 의미했다. 이후 독일군은 연합군의 압박 속에서 방어 태세로 전환했으며 연합군은 상실한 지역을 회복한 뒤 라인 강을 건너 독일 본토로 진격할 새로운 작전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전투는 제한된 전략적 조건 속에서 시작된 공세가 어떤 결정과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보여주는 군사적, 역사적 사례로 계속 연구되고 있다.